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배달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간식인 치킨 업계는 배달 비중이 워낙 높아서 이중가격제를 대놓고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요. 그래서 그 대신 그동안 서비스로 주던 콜라를 유료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치킨 업계에서 음료 옵션제가 도입됐다고요? 네, 보통 치킨을 배달로 주문하면 콜라 등 음료 한 캔은 서비스로 같이 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이제는 기본 서비스가 아니라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치킨 업계 3위인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 F&B는 지난 15일부터 음료 서비스를 점주의 재량에 맡기는 이른바 음료 옵션제를 도입했습니다. 대표 메뉴인 23,000원짜리 허니콤보를 주문할 경우 그간 기본으로 제공되던 콜라 한 캔을 받으려면 1,000원이 추가된 24,000원을 내야 합니다. 교촌 측은 가맹점주들의 요청에 따라 본사와 가맹점들이 협의를 거쳤다면서도 모든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음료를 유료화하는 것이 아니라 점주들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BHC도 지난해 11월, BBQ도 지난달부터 점주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 음료를 제공하는 옵션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옵션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업계는 배달앱 수수료 등으로 점주들의 부담이 커지자 점주들이 직접 본사에 요구했다는 설명입니다. 치킨 업계는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 배달 비중이 큰 만큼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게 되면 자칫 소비자의 반감을 살 수 있어 도입을 꺼려왔습니다. 다만 지난달 자담치킨이 배달앱에서 치킨 가격을 2,000원씩 올리는 이중가격제를 업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확산 움직임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코바와 노랑통닭 등 순살류에 많이 쓰이는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막히면서 또 한 번 치킨값이 인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LG전자가 성수기 애프터 서비스 출장비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여름부터 고객들은 에어컨과 냉장고와 같은 제품을 수리받을 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일단 LG전자의 성수기 AS 출장비가 얼마로 책정이 됐나요? LG전자는 여름 성수기의 경우 기본 출장비는 3만 원, 저녁 휴일 출장비는 3만 5천 원을 적용합니다. 대상 제품은 에어컨과 냉장고 등 4가지로 여름에 수리 빈도가 높은 가전인데요. 변경된 출장비 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LG전자는 일반 기간의 경우 기본 출장비 2만 5천 원, 저녁 휴일 3만 원으로 기존 비용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LG전자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일부 계절성 제품에 할증된 출장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LG전자는 특정 기간에 출장비를 더 받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삼성전자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LG전자는 지금까지 평일 또는 야간 휴일 두 기준으로만 출장비를 나눠 받았는데요. LG전자는 지난해부터 성수기에 출장비를 더 받는 요금제를 신설한 삼성전자와 같은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책정된 출장비 역시 일치하는데요. 삼성전자도 성수기 출장비의 경우 기본 출장비는 3만 원, 할증 출장비는 3만 5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양사는 출장비 외에도 부품비와 수리비 등을 따로 받고 있는 만큼 소비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기술이 발전되면서 은행에 가는 대신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모든 금융 업무를 처리하시죠. 이 같은 금융 업무엔 전산장애, 이른바 먹통은 정말 치명적인데요. 금융사들의 안이한 인식이 지속되면서 전산장애가 해마다 늘어나고 이에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5년 동안 벌어진 전산장애만 2천여 건에 달한다고요? 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광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금융권에서 최근 5년여간 발생한 전산장애는 1,76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장애 시간은 48만 4,600여 시간, 피해 금액은 295억 원에 달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장애 시간과 피해 금액은 줄고 있지만 전산 장애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지난 2020년 238건에서 지난해에는 392건으로 64% 늘어났습니다. 올해 5월까지도 170건에 달합니다.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오류와 시스템 설비, 시설 장애가 각각 41%, 3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장애와 인적재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증권업계에서 피해액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증권업계의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액은 262억 8천여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89% 수준입니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전산장애 건은 지난 2020년 키움증권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전산장애로 약 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이외에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이 20억 원대 피해를 입혔습니다. 최근에도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메리츠증권에서 대체거래소 도입 이후 전산장애가 발생했고요. 토스증권에서도 해외 주식 결제 오류가 빚어지는 등 증권업계 전산장애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산장애 발생 건수가 가장 크고 장애 시간이 가장 긴 업권은 은행권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카오뱅크가 5년간 64건의 장애를 빚으며 가장 많은 전산장애가 발생했고 우리은행에선 총 6만 7,800여 시간의 장애를 빚으며 전산장애가 가장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아디다스와 디올 등 유통업계의 고객 정보도 줄줄이 새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 로레알 코리아의 경우 앞선 유출 사고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채영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최근 로레알에서도 정보 유출이 있었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로레알 코리아를 운영하는 LOK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객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유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모두 66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로레알 코리아가 랑콤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 정보가 유출됐는데요. 본인이 아닌 다른 고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화면에 노출된 겁니다. 로레알 코리아 측은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에 따른 것이었다며 시스템 개선 조치를 하고 해당 고객에게 개별 안내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통업계는 워낙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의 정보가 모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데 로레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유출이 발생했다고요? 네, 아디다스에서도 최근 해킹으로 고객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등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달 초 명품 브랜드 디올도 지난 1월 해킹에 의해 고객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유출됐다고 밝혔는데요. 기업들의 고객 정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기업의 비즈니스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보안 투자나 보안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해외 본사의 보안 정책보다 국내 지사의 정책이 느슨하고 투자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계속되는 정보 유출에도 기업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보 유출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의 가입률도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보험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일단 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우선 개인정보 유출 배상보험은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면서 관리하는 정보 주체수가 10,000명 이상인 곳이 의무 가입 대상인데요. 개보위는 의무 대상을 약 8만 3천 개에서 38만 개 업체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가입률은 최저 2% 수준에서 많아야 9.4%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고객 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의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정부조차도 가입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제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SKT 사태처럼 기업들조차도 정보 유출 여부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도 보험의 실효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5년간 납입된 누적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 지급액은 0.2%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디올과 아디다스, 로레알 등 정보 유출이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의무 가입 대상이 더 줄어들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보위는 지난 3월 의무 대상 기준을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정보 주체수 100만 명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무 대상 범위가 200여 곳으로 크게 줄어들고 규모가 큰 기업만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당시 개보위는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조정했는데요. 하지만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인정보의 민감성이 더 커지고 사이버 공격이 정교화되면서 영세업체들의 정보보호 대응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보험 대리점 2곳에서 해킹을 당해서 고객을 비롯한 총 1,10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고객 정보의 경우 보험 계약의 종류, 보험료 등 보험 가입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해킹은 보험 영업을 지원하는 IT 업체 개발자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와 시내버스 노조 간의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이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죠. 이에 따라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시 버스노조가 이번 주 4측과의 단체 교섭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마을버스 운송조합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최악의 경우 서울시의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서울시 버스노조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앉자는 제안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어제 오후 단체 교섭 재개 요청 공문을 사측인 서울시 버스 운송조합에 발송했습니다. 내일부터 25일 중 한 차례, 그리고 오는 27일 한 차례, 모두 2차례 만나자고 제안했는데요. 따라서 총파업을 막을 마지막 협상 시한은 27일이 됩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어제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약 25%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며 재정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입장이고요. 또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의 통상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제 협상사 측인 버스 운송조합도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렇습니다. 서울시 버스운송조합이 오전 10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정환 조합 이사장은 파업이 진행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사들을 지원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의 추가 협상 제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 재정 부담이 막대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해 협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런 와중에 마을버스 운송조합도 지난 16일 서울시의 재정지원 기준액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는데요. 오늘이 답변 시한인데 서울시 답변에 따라 오는 22일 마을버스 운행 중단 또는 준법 운행 등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한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른바 ADHD의 약의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월 처방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방 환자 4명 중 1명 걸로 비급여 환자인데요. 그러면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일단 ADHD 약의 처방량이 얼마나 늘었나요? 올 2월 기준 862만 정으로 원래 최고치였던 지난해 11월 814만 정을 훌쩍 넘겼습니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9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ADHD 약 월 평균 처방량은 재작년 600만 정대에서 지난해 700만 정대로 늘었는데 지금 추세면 올해 800만 정을 넘길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ADHD 처방 환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17만 명 수준에서 지난해 33만 8천 명으로 3년 사이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ADHD 약인 콘서타의 경우 한국 얀센이 지난해 11월부터 5차례나 공급 부족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처방이 늘어나는 건가요? ADHD는 주로 어린 시절 발병하는데 스마트폰을 통해 짧고 자극적인 영상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도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남용 문제도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비교해보면 지난해 8월 기준 ADHD 처방 환자 가운데 24.4%, 그러니까 4명 중 1명꼴로 비급여 환자로 추정됩니다. 비급여 규모도 꾸준히 늘면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쓰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집중력, 주의력 장애를 개선시키는 약이다 보니 중고등학생들이 성적 향상을 위해 처방받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별 효과가 없는 것은 물론 수면 장애나 식욕 부진 등 부작용으로 성장기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칫 불안 장애나 정신분열 등 더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부진한 성적을 지속하자 특정 종목을 기초로 하는 주가 연계증권 ELS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LG화학과 연계한 ELS가 무더기로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생긴 상품이 뭔가요? 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투 ELS 상품 중 LG화학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5개가 지난 16일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투증권의 LG화학 연계 ELS 상품 51개 중 절반에 가까운 23개가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갔는데요. 해당 상품들은 만기까지 기준가 대비 40에서 45%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연체돼 14%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원금 비보장형 상품입니다. 상품 발행 당시 LG화학 주가는 40만 원을 넘었지만 현재는 19만 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그런데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고 해서 바로 손실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금 손실은 만기까지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발생해 남은 상환 일정 안에 상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약속한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상품들은 2023년 중후반부터 지난해 초에 발행돼 가장 빠른 만기일도 내년 10월까지입니다. 문제는 만기 시까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손실률은 100%에 달하고 적인 구간에 진입한 현재 수준에 그친다고 해도 손실률은 투자금의 절반 수준이라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LG화학의 목표가를 줄줄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투증권 관계자는 LG화학 상품은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며 가입 절차가 강화돼 불안전 판매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시범 운영됐던 신용카드 월세 결제 서비스가 이제 정규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월세를 200만 원까지 카드로 결제하면서 신용점수도 쌓을 수 있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어떤 카드사에서 해당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한가요? 네, 신한카드는 오늘부터 업계 최초로 월세카드 납부 서비스 시험 운영에서 정식 운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간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된 신한, 현대, 우리카드가 시험 운영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어제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납부 대행 서비스 업무를 승인했습니다. 신한카드 이용자들은 월세 카드 납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아울러 현대카드도 내년 6월까지 혁신금융 서비스를 유지한 뒤 신한카드와 같이 부수 업무로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카드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로 꾸준히 납부하면 신용점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형태만 기존에 없던 월세를 납부할 뿐 신용결제는 동일해 연체를 하지 않고 꾸준히 납부하면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매달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월세 최고액은 200만 원까지입니다. 개인 한도에 따라 납부 최고 한도는 제한적일 수 있는데요. 카드 납부 시 수수료도 붙습니다. 카드사들에 따르면 1% 수수료는 대체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구조지만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납부는 가능해 협의를 통해 선택하면 됩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에게 임차인의 전입 확인, 이용 금액과 기간 제한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임차인에 대한 수수료 부과 안내, 임대차 계약의 갱신 변경 여부 확인 절차 마련 등 건전한 거래 질서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한편 아시아 최대 테크 전시회인 컴퓨텍스 2025가 대만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대형 AI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먼저 젠슨 황 CEO의 발언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우선 엔비디아를 단순한 칩 제조사가 아닌 AI 인프라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을 국가 단위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파트너로 강조했는데요. 대만을 대표하는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TSMC와 애플 아이폰 생산업체 폭스콘과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엔비디아의 신사옥인 엔비디아 콘스털레이션도 타이베이 북부에 짓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제작부터 AI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 등도 모두 현지화한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 AI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술도 공개했다고요? 네, NV링크 퓨전이라는 기술을 발표했는데요. 그래픽 처리 장치 GPU와 중앙 처리 장치 CPU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엔비디아가 개발한 NV링크 생태계를 파트너사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젠슨 왕 CEO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NVLink Fusion is so that you can build semi-custom AI infrastructure, not just semi-custom chips, because those are the good old days. You want to build AI infrastructure, and everybody's AI infrastructure could be a little different. 지금까지 엔비디아 칩에만 적용됐던 NV링크를 엔비디아 제품이 아닌 CPU와 GPU를 연결하는 것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 이 같은 행보를 주문형 반도체 기반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늘리려는 전략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민생 과제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000명을 대상으로 민생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9%가 물가 안정이라고 답했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이 뒤를 이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할 정책으로는 3명 중 1명 이상꼴로 농축산물과 생필품 가격 안정을 꼽았고 공공요금 부담 완화와 수입 물가 안정, 세금 부담 완화 등을 지목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약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매입하는 자사주는 64만 9천여 주로 내일부터 장내 매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은 올 들어서만 6번째로 누적 매입 규모는 5,500억 원입니다.